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FX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키움증권 최근 4개 분기, 4분기의 손익계좌 비율인데요. 제가 직접 키움증권에서 발췌를 해온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전체 대상 계좌 수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251이었다가 300까지 늘어서 320까지 증가하는가 봤는데 2020년 3분기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실 계좌 비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실 계좌 비율은 계좌 중에 얼만큼 많은 계좌들이 손실을 냈는가를 의미를 하는데 2019년 4분기에는 55%가 손실을 냈고 1분기에는 42%, 2분기에는 59%, 그리고 3분기에는 71%로 매우 많은 FX 마진 거래자들이 계좌 비율로만 봤을 때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X 마진 거래를 하면은 무려 한 평균 50% 이상, 55%까지 이상의 사람들이 손실을 입는다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입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섬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똑같은 돈의 금액으로 돈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계좌 비율, 손실 비율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익 계좌 비율이고 어떤 사람이 손실 계좌 비율일까요? 그리고 또 한 번 4분기에는 이익 계좌 비율이었다가 또 다른 분기에는 손실 계좌 비율, 그리고 또 다음 분기에는 손실 계좌 비율, 그 다음에 또 손실 계좌 비율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남는 걸까요?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상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조그마한 생선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바로 이 생선은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상어, 제야의 고수들, 그리고 아이비리그 출신 브로커들이 우리가 처음 FX 마진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제로섬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단순히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FX 마진 거래를 하면은 모든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외화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손실을 최소로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손실을 최소로 줄인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이 아이비리그 출신 브로커들이나 아니면 제야의 고수들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장담 못합니다. 다만 조금의 확률은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 두 번째는 거래 비용, 세 번째는 손절매, 네 번째는 투자 전략, 그리고 마지막은 실패 분석인데요. 첫 번째 레버리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FX 마진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보유 금액의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1000만 원짜리 계좌가 있다고 하면은 그 1000만 원으로 1억 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손실 역시 매우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유로 달러에다가 우리가 1000만 원이 가진, 1000만 원이 들어있는, 10,000달러가 들어있는 돈으로 1억 원까지 레버리지를 땡겨서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한 번에 끌여와서 거래를 하게 된 거죠. 위탁 증거금이 70%까지 내려갔을 때 3,000불을 잃으면 우리가 마진콜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3,000불을 잃게 되면은 마진콜을 받게 되고 그 중에 위탁 증거금이 50%까지 절반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를 잃으면은 마진콜을 받을 수 있는지요. 우리가 만약에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1000만 원 계좌로 우리가 땡겨 쓸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땡겨 써서 10배까지 해서 1억 원을 거래를 했을 때 300pb면 우리가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 300pb면 마진콜을 받게 되는데 이 300pb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변동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EUR, USD의 일일 평균 변동 범위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유로 대비 달러를 거래를 했을 때 이 평균 변동 범위가 하루 평균 변동 범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면은 74p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US 달러 대비 유로가 74p 정도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일일 변동 범위가 제일 높았을 때는 2020년 3월 19일자로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했을 때는 무려 332p까지 변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운 나쁘면은
하루 만에 마진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4번 연속 투자에 실패했을 때는 마진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4번 연속 설마 투자를 실패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레버리지를 절대로 무리해서 사용을 하지 말고 절대로 수익에 눈 멀어서 우리가 큰 돈을 땡겨와서는 거래를 하시지 않는 거를 반드시 지키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인데요. 두 가지 거래 비용이 있습니다. 스프레드, 스왑 포인트. 이 두 가지를 간과하고는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거래를 하면 큰 돈을 잃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이 돈이 쌓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많은 돈을 지출을 낭비할 수가 있는데요. 스프레드는 매도와 매수 간의 간격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18.2345 그리고 18.2342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수와 매도 간격이 3핍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높은 통화쌍의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좁은 반면에 만약에 통화쌍 중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레드가 매우 넓을 수도 있습니다. 약 10핍가량 스프레드가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18.2345불에 매수를 하고 나서 혹시나 어떤 일이 생겨서 바로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18.2335를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손실을 보게 되면은 10핍가량 잃게 되면은 한국 돈으로는 약 10만원 정도의 돈을 우리가 거래를 하자마자 잃게 되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좁은지 높은지 반드시 거래 전에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왑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롤오버를 하게 될 경우에 양 통화 간의 금리 차로 발생하는 금액을 바로 이 스왑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스왑 포인트와 롤오버 그리고 핍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왑 포인트라고 하면은 만약에 유로의 금리가 3.5%고 달러가 2.1%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화 간의 금리 차는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유로 대비 달러를 매수를 했을 때는 크레딧이 생기는데요. 크레딧이 약 1.4%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게 되면 데빗,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4%의 금리 차로 인한 스왑 포인트 비용이 매일매일 내가 이 거래를 유지를 할 때마다 지출로 발생을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스왑 포인트하고 그리고 스프레드에 대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절매입니다. 저렴해진 달러에 장기 투자를 했는데 더 떨어지면 손절매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식시장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아서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성장성이 높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고 버틴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전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회사 주식이 아니라 외환 거래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어떻게 외환 거래를 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회사 주식은 가지고 있는다고 단순히 돈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주식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면은 그 유지한 것만큼 회복을 한 만큼 돈을 잃지 않을 수는 있지만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금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한 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리가 롤오버 비용과 마진콜까지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FX 마진 거래의 경우에는 마진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10배까지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끌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손절매를 하지 않았을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되는데요. 통화 가격이 내가 상승했던 가격까지 상승했을 때 수익이 롤오버 비용보다 큰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통화 가격이 언제 상승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전에 손절매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까지 하락을 하면은 반드시 손절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손절매 후에 상승을 할 때 다시 재진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과 롤오버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 펀더멘탈 분석이 더 낫다, 테크니컬 분석이 더 낫다,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이다, 중장기 투자가 어느 게 더 낫다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 생각인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펀더멘탈 분석과 테크니컬 분석을 두 개 다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펀더멘탈 분석을 봤을 때 앞으로 주가가, 그러니까 통화가 상승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테크니컬 분석을 보았을 때 지금 가격이 하락 지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함으로써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통화가 가격이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서 투자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패 분석이 마지막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거듭 실패하는 이유는, 제가 내린 결론은 저의 경험 토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를 실패를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 최고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함과 투명성이 내가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했는데요. 과연 내가 거래를 했던 그 투자가 정말 온전히 내 생각으로 이 회사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한 거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 회사가 좋아 보여서 또는 통화가 좋아 보여서 상승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를 했는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투명성과 신뢰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이 주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왜 투자에 실패했는지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투명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백한 실패 분석을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줄여나갈 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5가지, 레버리지, 거래비용, 손절매, 투자 전략, 그리고 실패 분석, 이 5가지를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상어 같은 그런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일하는 대형 기업들에서 일하는 그런 거래자들과, 그리고 제야의 고수들과 투자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의 투자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반드시 모의로 FX 마진 거래를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어떻게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절매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나한테 맞는 투자 전략은 어떤 투자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실패 분석을 한 뒤에 실제 투자에 도전을 하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 계적이 함께하겠습니다.